네, 안녕하세요. 2011년 4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목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수평 밀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커터 중, 자, 밀링 머신 커터 중에서 절단과 홈파기 가공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자, 절단과 홈파기. 자, 여기 있는 메탈 슬리딩 쏘라고 이렇게 상당히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뭐 평면 밀링 커터, 뭐 이런 엔드밀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메탈 슬리딩 소 이런 용어는 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톡처럼 생겼습니다. 톡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파고 들어가면 우리 흔히 보는 뭐 키홈이나 이런 것도 팔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홈을 쭉 전진시켜서 팔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메탈 슬리딩 소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림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형상공차 측정. 자, 형상공차 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죠. 직각도, 경사도, 동심도 이런 것들 다 형상공차죠. 뭐 이런 것들 예고요. 이런 형상공차 중에서 진원도. 자, 진원도 특징은 단독형체, 그죠? 단독형체. 비교 대상, 즉 데이텀이 필요 없는, 자, 데이텀이 필요 없는 공차로서 그냥 기호는 이런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제도 파트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진원도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이제 측정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강선에 의한 법, 직경법, 반경법, 삼전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그림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전법, 자, 직경을 측정을 하죠. 직경. 자, 이 직경을 측정하는 이전법. 그리고 삼전법. 여기 V홈, 요 V블록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측정한다 해서 삼전법. 그리고 반경법. 이 반경법은 다이얼게이지 통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쭉 잡고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직경법, 삼전법, 반경법, 여기 직경법, 삼전법, 반경법, 반경법 이 순서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고요. 강선에 대한 측정, 강선에 대한 측정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선은 우리 보통 철사 있죠, 철사 그 우리 스프링을 만들 때 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철사 같은 그 형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인벌루트 치형을 정확히 가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제가 창성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창성은 인벌루트 곡선을 바로 떠올려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인벌루트 곡선 이거는 이제 창성법 얘와 좀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성기와 절사. 이 인벌루트 기어 커터, 요 이빨을 우리가 이빨을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커터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고 기어 소재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홈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창성 기어, 창성에 의한 절삭법입니다. 그래서 인벌루트 곡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창성법과 인벌루트 곡선 꼭 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트위스트 드릴 각부. 자, 트위스트 드릴은 일부러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드릴 형상입니다. 흔히 보는 우리 118도 표준 드릴 그거 있죠. 뭐 118도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무른 재료에는 각이 어떤 걸 쓰죠? 더 뾰족한 걸 쓰죠. 그리고 더 딱딱한 재료에는 각이 좀 더 큰 걸 써야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드릴 각부에서 드릴홈의 골 부위, 외부 두께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자, 여기서 보시면 외부가 어디냐? 웹이라고 하는 이 웹입니다. 영어로는 웹. 외부라고 그래서 읽는데 외부. 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 두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두께는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로 값을 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밀린 커터 날수가 4개. 자, 커터 날수입니다. 그리고 한 날당, 이 날당 이송이 0.15mm.
요 일링 커터의 지름이 25mm이고 저속 속도가 40m/min일 때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몇 밀리미터인가, 몇 밀리미터 퍼 미니트인가 해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식을 쓰는 것 같죠, 우리. 요 식을 V는 1000분의 파이 dn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식과 이 절삭 속도 구하는 식이죠. 그리고 요 식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송 속도 F를 날당 이송 FZ 날당 이송량 곱하기 이수. 그러니까 날당 이송량 곱하기 이수를 하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수가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날당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바이트가 아니면 엔드밀이나 페이스커트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송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래는 이게 한 몸인 겁니다. 곱하기 n 여기서 n은 회전수죠. 여기서 잘못됐네요. 회전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Z는 날당 이송량 0.15로 나와 있죠. 그리고 Z는 날수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전수를 바로 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게 우리가 V는 1000분의 파이 d n에서 얘를 정리하면 n에 대해서 정리하면 파이 d분의 1000V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게 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숫자들 바로 때려 넣으시면 계산기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몇 번 풀어보시면 어렵진 않은 문제고, 그리고 이 두 개씩 다시 정리하면 V는 1000분의 파이 dn과 F는 FZ 곱하기 n 요 두 식은 꼭 기억을 해서 서로 바로 매칭해서 우리가 쓰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6번 선반 작업을 할 때 절삭 속도, 혼주율, 회전수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이러면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래서 여기서 일감지름 D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소문자가 돼도 되고요, 대문자가 돼도 되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그대로 쓰면 D를 남기고 파이와 n을 넘기죠. 그 다음에 1000V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 답 4번인가요? 네, 4번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자, 보호장갑을 끼는 것. 자, 회전기계를 다룰 때는 쓰면 안됩니다. 보호장갑 쓰면 안되죠. 장갑에 말려들어서 순식간에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것, 요런거, 드릴링 이런거 쓰면 안됩니다. 장갑을 쓰면 안되고, 용접은 뜨거운 게 많이 튀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몇 겹으로 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릴링 머신의 안전사, 이것도 이제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갑 끼고 하지 않고 손으로 잡고 드릴링 한다. 가공물을 손으로 직접 잡고 드릴링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클램프에 공작물이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서 돌리죠. 클램프에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이 클램프 쪽을 좀 살짝 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드릴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식으로. 근데 이 공작물을 직접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구멍 뚫기가 끝날 무렵엔 이송을 천천히 한다. 이건 이제 가장 닿는 면적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 뚫기가 끝날 무렵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를 드릴을 뚫는다. 이쪽에 드릴이 있을 때와 이만큼 드릴이 들어가 있을 때 당연히 이만큼 훨씬 더 접촉 면적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많은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 두께가 이렇게 끝날 무렵에는 이송을 천천히 해서 마찰을 줄여줘야 된다. 태핑류나 절삭류도 충분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 얇은 판에 구멍 뚫기에는 보조판 나무. 자, 이건 이제 이것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은박지 같은 거를 연필로 이렇게 뚫으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그럼 쭈글쭈글해지면서 실제로 구멍도 제대로 이쁘게 뚫리지 않죠. 얇은 판 구멍 뚫기 할 때 똑같은 원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하나 나무판을 받쳐주면 얘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쁘게 구멍이 뚫릴 수가 있겠죠. 뭐 나무판은 당연히 뭐 상당히 강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같이 쑥 뚫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木판을 밑에 대고 대신 철판 같은 걸 대면 안 됩니다. 철판 같은 걸 밑에 대면 안 된다는 거. 나무판 같이 연한 거를 밑에 대야 됩니다. 자, 9번 선반 운전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척. 자, 선반을 운전하는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름 10mm 정도의 균일한 가공물을 대량 생산하기. 이건 이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해설보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에어척이라는 거요. 이용을 하는 거고요. 공합을 이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CNC 기기에도 공합척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결합제의 주성분. 자, 우리 연삭숫돌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자, 요 중에서 이제 숫돌끼리 숫돌이 아니죠. 입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무슨 접착제로 결합을 시켰냐 이게 이제 결합제입니다. 결합제. 그래서 이 결합제의 종류로도 막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단단하게 붙여놓거나 아니면 너무 허술하게 서로 결합되도록 붙여놓는 이런 결합제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합제도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잘 선택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겠습니다. 결합제의 주성분은 열, 경화성, 합성, 수지, 베이클라이트. 어렵죠 말이. 결합력이 강하고 탄성이 커서 고속도강이나 광학 유리 등을 절단하기에 적합한 숫돌. 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찾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그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기서 레지노이드라는 건데 레지노이드 기호는 B를 씁니다. 또 특이하죠. 레지노이드인데 B를 써요. 비트리파이드는 V고 이것 약호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V고 실리케이트 S고 러버계 고무계인데 여기서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셀락이나 뭐 러버니까 고무죠. 러버니까 고무 R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지노이드는 기호가 B예요. B.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있는 특징들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가 뭐 공부하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어려우시면 레지노이드계는 결합력이 강하고 탄성이 크다. 그래서 고속도광이나 광학유리를 절단할 때 쓴다. 이 정도까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지금 이것도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신다고 시험 전까지 가정했을 때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씩 복습해 나가시면 뭐 다 채워지실 거라고 믿고 지금은 확실히 레지노이드계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들 몇 가지만 확실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확실하게 공부를 하나씩만 하시는 게 더 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11번 홈가공 시 1.5초 동안 공구의 이송을 잠시 정지시키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잠시 쉰다는 얘기죠. 휴지 기능. 영어로 드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드릴을 내려서 아니면은 홈 가공을 할 때 이 선반 재료에 이런 홈을 팔 때 홈바이트를 갖다 대서 홈을 팔 때 바로 찍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자리가 이쁘지 않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좀 몇 바퀴 헛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정확하게 절삭이 된 후에 바이트가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휴지 기능인데 이 드웰이라고 하는.
그래서 1.5초 동안 원고 이송을 잠시 정지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 같은 경우에는 1500, 그러니까 1000배를 해서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이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없는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P1500을 써야 되고, X나 U는 소수점을 써야 되는 어드레스입니다. 소수점을 쓰지 않으면 1000분의 1로 인식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숫자 1.5, 1.5 이렇게 X나 U를 쓰려면 1.5를 써주면 되고, P는 1500을 써야 된다. G04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1.5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제 코드 문제도 하나씩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번 다음 중 가공물이 회전운동 한답니다. 가공물이 회전운동하고 공구가 직선 이송운동하는, 뭐 이런 건 쉬운 문제죠. 예, 선반 이거는 넘어갈게요 바로. 그리고 이제 플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이동을 합니다. 테이블이 이동을 하고 공구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테이블이 이동을 하면서 얘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테이블이 이동을 합니다. 플레이너는. 그래서 훨씬 더 큰 가공물에는 플레이너를 쓰고, 좀 작고 그런 작은 가공물에는 쉐이퍼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쉐이퍼랑 플레이너도 한 쌍이었던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소잉 머신도 적어놨는데, 아까 핵소잉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예, 아까 나왔던 메탈 슬리딩 소랑은 다릅니다. 핵소잉은 잠시만요. 예, 핵소잉 같은 경우에는 톱 기계를 얘기를 합니다. 소우가 톱입니다. 소우가. 그래서 핵소잉 머신은 톱 기계로서 공작물을 고정하면 톱날이 직선항구 운동을 한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계도 목공 재료에서 사용할 때도 많이 쓰죠. 핵소잉 머신은. 자, 그리고 13번 보통 선반의 이동 스크류의 리드가 4입니다. 자, 리드가 4. 그리고 이제 200등분된 눈금의 칼라가 달려있을 때 20눈금을 돌리면 테이블을 얼마나 이동하는가. 자, 요거는 뭐 식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정해진 식보다. 자, 여기 보실게요. 리드는 이송나사가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 3mm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3mm. 그래서 200등분의 3mm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드가 3mm인데 200등분 돼 있다는 얘기는 200등분을 한 바퀴가 이렇게 200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면 뭐 우리 테이블이 움직이겠죠. 테이블이 4mm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4mm 왕복대가 쉽게 얘기해서 왕복대가 4mm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20눈금만 돌렸을 때는 10분의 1만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리드의 10분의 1 값인 0.4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드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선반에서 바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왕복대고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핸들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물론 정확히 그린 건 아니지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를 한 바퀴 돌리면은 얘가 3일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한 바퀴에 눈금이 200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금이 200개가. 이렇게 200개. 제가 200개는 다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200등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3일 이동하니까 20눈금을 돌리면은 이만큼 가면 얘의 10분의 1밖에 안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잘 푸셔도 뭐 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한 회에 한 두세 문제는 적어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선반 작업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을 절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속품은, 자, 이거는 이제 방진구라는 겁니다. 방진구라는 거고, 고정식 방진구와 이동식 방진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공정물을 처짐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15번 한계 게이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한계 게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계 게이지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대량 생산 시에 하나하나 눈금을 읽어 치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몇만 개씩 이렇게 생산할 때는 하나하나 재서 눈금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공물의 치수나 각도의 허용 치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신속하게 알아보기 위한 측정기. 그러니까 하나하나 눈금을 몇 미리 단위까지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지수가. 그 정도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측과 정지측이 필요하며 조작이 쉬워 특별한 숙련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그 게이지, 이 링 게이지, 스냅 게이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축용 재료와 구멍 형상용. 자, 구멍 형상 측정용과 축 형상 측정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구멍 형상 측정용에는 대표적으로 플러그 게이지, 축 형상 측정용에는 링 게이지와 스냅 게이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특징에 따라서 문제는 푸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인가요? 예, 조작이 어렵다는 아니죠. 그리고 16번 나사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 나사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가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리드 각은 보시겠습니다. 리드 값과 유효지름을 이용해서 계산식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해서 구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식이 앞으로 또 쓸 일도 있겠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리드가. 그래서 피치, 유효지름, 바깥집 이런 거는 측정 대상이다. 특히 유효지름 측정하는 것은 뭐 삼침법이나 그런 것들로 나사 마이크로미터 같은 것들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유효지름 측정하는 도구가 장비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치는 피치 게이지가 있고요, 그죠? 자, 17번 1차로 가공된 가공물의 안찌름보다, 자, 1차로 가공된 가공물의 안찌름보다 다소 큰 강도를 압입 통과시켜서 가공물의 표면을 수성 변형으로 가공하는 방법. 자, 이런 구멍이 있으면 얘보다 조금 큰 걸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늘어나지만 어쨌든 소성 가공 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버니싱이라는 건데,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피로 강도 상승 효과가 가장 큽니다. 피로 강도 상승 효과. 그래서 한번 뭔가 단련을 시켜 놓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면이 우리 구멍이면은 보통 뭐 베어링이나 어떤 회전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면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면을 이제 뭐 내면의 상황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피로 강도를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버니싱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선반 가공에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고속절삭의 가공 특성. 자,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고속절삭의 가공 특성. 자, 고속절삭. 이게 뭐 최근에는 그렇게 신기술이 아니지만 이 고속절삭 자체가 한 10년 전쯤에는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또 신기술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고속절삭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보시면 절삭 능률이 증대, 당연히 뭐 빨리 깎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절삭 능률은 똑같은 시간에 많이 깎아낼 수 있을 거니까 능률은 증대될 거고, 구성인선이 증대된다는 거는 아니죠. 구성인선에 대한 정확한 뭐 따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칩이 늘러붙어서 마치 지가 바이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구성 인선인데, 바이트 형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늘러붙는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구성인선 감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치기 좋아지고 가공 변질층 감소,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동형 칩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유동형 칩이 생성되는 곳에선 구성인선이 여기는 구성인선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칩의 탈각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칩이 막 빨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삭부의 일방출이 원활하고 가공물이 절삭열에 의해 변형될 여지가 적다. 그래서 가공물이 절삭열 때문에 이제 많은 변형을 받는 거랑 이제 구성인선이 생기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고속절삭을 하면 구성인선이 증가 감소하면서 이런 절삭열에 의한 변형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드릴링 머신 중 대형 중량물을 구멍 가공. 자, 대형 중량물 여기 표시하시고 암과 드릴 헤드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 가능한 거. 자, 요거 표시하시고 요 두 개가 키워드죠. 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이 문제 있는 요 정도 특징만 캐치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20번 내면 연삭의 특징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내면 연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연삭 가공과 마찬가지로 훨씬 외경보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경 연삭에 비해 숫돌 마멸이 심합니다. 그리고 가공 도중 안찌름을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자동치수 측정 장치가 필요하다. 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안찌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공에서도 외경보다 내경을 가공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측정입니다. 측정. 이 내경 측정하기가 외경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숫돌의 바깥지름이 작으므로 소정의 연속 숫돌을 얻으려면 숫돌 축의 회전수를 높여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바깥지름이 그러니까 우리 외경 가공할 때는 좀 커도 되지만 숫돌이, 그죠? 내면 가공할 때는 아무래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작겠죠. 숫돌 자체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멍 내면 연삭의 정도를 높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외면보다 내면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그런 것만 좀 알고 출발하셔도 뭐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내면 연삭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1과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